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수준인 115만 개로 확대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되는 통합돌봄이 지자체 예산 편성에 매우 큰 부담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통합돌봄 자체의 시행을 통해서 정말로 소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사업이 안착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우려와 걱정이 많은데, 이번 정부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AI자만 붙이면 모두 다 긴급하다,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미비한 통합 돌봄도 AI를 붙여서 예타 면제 받고 예산 받으면 되지 않냐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노인 문제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핵심 과제가 됐죠. 내년부터는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되고 기초연금 인상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 요양, 돌봄을 하나로 묶는 통합 돌봄 시스템이 가동되는 가운데 여러 복지 제도도 급격한 변화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개편 과정에서 불거지는 세대 간 갈등, 또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노후 소득 보장과 돌봄, 또 정년 연장 논의까지 짚어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지속 가능한 노인 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김윤태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재원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구 교수님, 이게 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게 초고령 사회죠. 네. 그런데 방금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빈곤율은 최고고, 네. 또 자살률도 최고고. 네. 그래서 한마디로 걱정이 태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노인 빈곤율이 국제적으로 1위라는 거는 잘 알려져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노인 자살률이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3배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 그러니까요. 수준에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 위험사에 노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 전체적으로 노인이 많다고 그러면 아주 사람들이 다 오래 사니까 좋은 나라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전체 국민의 빈곤율은 엇비슷해요. 그런데 노인으로만 가게 되면 그러니까요. 저희가 팍 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긴 노후를 맞게 됐는데 거의 무방비 상태로 이제 노년에 접어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빈곤율이 높고 자살률도 높고 굉장히 노인의 삶이 비참하고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매우 빠르게 초고령 사회가 될 거라는 거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다 예측이 됐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었나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그 찰스 디킨슨의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나 영화가 많이 소개되는데, 거기 돈은 많지만 아주 인정이 없는 스크루지라는 영감이 나오는데, 저는 우리 국가가 그렇죠. 21세기의 복지 국가로 가는 게 아니라 스크루지 국가가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도 노인 빈곤율은 거의 절반, 우리 노인 인구의 절반이 노인 빈곤율 고통을 겪고 있고, 노인 자살률 지난 3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은 이건 국가의 책임이고 우리 제도의 어떤 실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책임이죠, 사실. 네, 여태까지 만약에 한 것이 부족하면은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노인 고령화율이 20%가 될 때까지 충분히 못했다면, 지금부터 한 30년 동안 노인 고령화율이 거의 40%가 될 때까지도
우리가 지금 20년 넘게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런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지고 정책에서도 많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게 20%까지 와서 이 정도에 멈추느냐 아니거든요.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또 매우 빠르게. 자, 이 노인 문제 결국은 소득, 일자리, 돌봄 이 세 가지 영역의 핵심일 겁니다. 하나하나 오늘 좀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소득 부분에 있어서 뭐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어렵사리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이 되는데 어떻게 뭐 조금 더 내고 좀 더 받는 이런 형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그 연금 개혁을 통해서 보험료율은 기존에 9%로 묶여 있었던 거를 13%로 매년 점차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보험료율을 올리고 또 소득 보장, 소득 대체율도 40%로 내려가던 것을 43%로 다시 상향시키는, 그래서 조금 더 보장성을 강화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좀 막혀 있던 문을 조금 연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연 거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뭐 소득 대체율도 좀 오르고 기여금의 부담률도 오른 거는 뭐 당연히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고 또 정치권에서 뭐 마지막에 어렵사리 타결을 한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도 그 국민연금 기여율은 우리가 선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요. 그리고 보장률 부분도 우리가 43%로 오를 거로 기대하지만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들은 50 내지 60% 수준이고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아예 거의 뭐 80% 90% 수준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낮은 소득 대체율이 결국 평균 뭐 노후 소득이 한 60만 원대라면 초저 생계비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장기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뭐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소득 대체율을 마냥 올릴 수 없는 그런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도 뭐 약간 낮게 조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현재 43%라면 선진국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이 수준 가지고는 뭐 적절한 수준은커녕 뭐 최소 수준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유럽 나라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적연금의 소득 보장이 낮은데 워낙 이제 인구 여건이나 재직 여건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적절한 노후 소득 보장을 할까에 있어서 조금의 이제 그 정책적 파라다임의 전환이 그전에는 이런 공적 연금 제도를 통해서 모든 노인을 사실상 거의 보장하는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노인 간의 불평등도 크고요. 그리고 노인도 많아지다 보니까 국가 공적 시스템 내에서 모두를 포괄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노인 전체를 약간 계층화하는 거죠. 그래서 서구 나라들도 모두를 다 올리기는 어렵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을 집중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중상위층은 다양한 사적 제도까지 혼용하는 방식으로 조금 복합적 방식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도입되고 있는 그래서 상황입니다. 이제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도 지금 저소득층은 하긴 뭐하지만 70%한테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본다면 기초연금도 지금 노인 하위 70%한테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요. 스웨덴이나 이런 북부 유럽 나라들도 그전에는 이런 2000년 이전까지는 모든 노인한테 기초연금을 드리다가 노인도 많아지고 또 모두한테 드리다 보니까 금액을 올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노인이 한 30-40%로 대상은 줄이면서 오히려 금액을 늘려서 이런 저소득 빈곤 보장으로 좀 더 타겟팅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기초연금이 애매해요. 금액은 낮고 대상은 넓고 그래서 대상은 좁히고 금액은 올려가는 방식으로의 개편 논의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 다들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건호 대표님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긴 한데요.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기초연금 이제 오건호 대표님께서는 대상은 줄이되 연금의 금액을 이제 기초연금의 금액을 이제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도 했는데 정부에서는 대상을 줄이기보다는 이제 지난 정부 때는 금액을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이번 정부에서도 언제까지 40만 원까지 정확하게 올리겠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금액을 올리겠다는 방향성에는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이제 의견 차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이슈인데요.
일부에서는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주는 보편적인 연금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일부에서는 조금 더 빈곤 노인에게 집중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현재 상태에서 노인 전체에게 주면서 두툼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저소득층 노인으로의 집중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점점 커지는 거 아닐까 싶고요. 그런데 그거를 현재 어떤 그 기초연금 말고도 기초보장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보장제도에서 한 노인의 한 10% 정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초보장제도와 국민연금의 중간에서 기초연금이 뭔가 무연금자와 저연금자까지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향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초연금뿐 아니라 모든 복지제도가 뭐 보편적인 원칙이냐 선별적인 원칙이냐,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액수를 주냐는 논쟁은 있는데, 기초연금에 관해서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캐나다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인데, 뉴질랜드는 뭐 월 한 200만 원 정도를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제공하는데 노인 빈곤율이 아주 낮죠. 이거는 이제 보도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건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한 80만 원 정도 주고 거기다가 또 저소득층은 또 두텁게 추가로 주는 제도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만약에 지금 70% 정도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을 만약에 50이나 30으로 낮춘다면 받는 사람을 덫이 뺏는 건데, 뺐죠. 이건 또다시 스크루지 같은 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두텁게 주자는 의견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의 기초연금을 주자는 의견을 절충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35만 원 정도 금액은 너무 최저 생계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40만 원, 50만 원 또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있고, 그런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또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기초연금 도입이 시급했던 것이고 도입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정치권 입장에서는 70% 주고 있는데 갑자기 줄인다, 주던 거 뺏는다, 결단 못할 거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되는데, 저는 충분히 변화된 상황을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년 채 안 됐는데 2008년부터 기초연금이 시작됐는데, 그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사각지대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새로 노인으로 진입되는 연령대의 분들, 이제 베이버 부머 분들이죠. 이분들이 그 전에 지금의 고령의 노인들이 노년에 접어든 시기하고 경제적 자원이 달라요. 지금은 상당히 일정한 자기 이제 노후 준비와 그리고 자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간층 노인들의 경제적 여건의 변화 좀 개선된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반영해서 아주 점진적으로 연동해서 대상을 줄여나가는 좀 긴 플랜의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도 내년 예산을 보면 복지부 전체 예산이 138조인데 그 중에서 노인 관련된 예산, 복지 예산이 29조로 돼 있거든요. 근데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기초연금 23조입니다. 지금도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갔던 보고서를 보면 2050년까지 기초연금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면 그 재정이 120조까지 늘어난다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물가 상승률 정도만 고려를 하더라도 66조까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보다도 거의 3배, 많게는 5배, 6배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라 현재 구조로 운영하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 기초연금 현재 예산이 한 20여 조이기 때문에 GDP 추산을 보면 1%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선진국은 보통 한 2, 3% 이상을 지출하는 데 비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공공사회 지출 비율이 GDP 대비 한 지금 14%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모수가 적어서 재정 규모가 적어서 노인복지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지, 실제로 노인복지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이로 인해서 국민연금 지금 미가입자가 65세 노인 중에 거의 절반인데 기초연금도 지금 35만 원 주는 걸 더 줄이겠다? 이건 노인들을 지금 자살률 세계 1등 국가인데 또 다시 사지로 몰아넣는 거고, 오히려 다른 예산을 전략해서라도 사실은 노인복지 예산을 좀 확대하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의제 중에 하나로 봅니다.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은 장기적으로 봐도 사실 이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절대 액수는 이제 당연히 늘어나는데
GDP 대비 기준으로 하면은 4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도 한 2050년까지 해도 1.5% 정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늘려도 사실 1%대의 수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재정 부담의 문제가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단지 현재 문제는 과거에는 노인의 70%가 기준 중위 소득으로 보면 한 50%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거의 100%에 육박해요. 그래서 상당히 중산층의 노인까지도 옅게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거라서 먼저 선정 기준을 노인의 70%라는 근거 없는 기준에서 기준 중위 소득의 몇 프로라는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바꾸는 게 좋겠고, 그 몇 프로가 될지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현재 90% 정도에 가까우니까 제가 볼 때는 한 70%, 80% 정도 수준으로라도 일단은 기준을 바꾸고, 그렇게 되면은 노인들이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점차 어려운 노인들은 기초연금에서 떠나고 네. 기초연금의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해서 저소득층에 지원을 해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좀 모색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혹시 한 의견 하나만 더 이야기 드려도 될까요? 두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면서도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게 적을 수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이제 기초연금이 지역 간에 이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이나 이런 데는 아직 고령화율이 20%도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엔 이미 고령화율이 40%를 넘어가는 지역들이 20개가 넘는 기초지자체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경북 의성군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한 47% 되거든요. 근데 2025년 기준으로 경북 의성군 전체 예산이 한 7,200조 정도 돼요. 죄송합니다. 7,200억 정도. 근데 그 중에서 기초연금 예산만 한 770억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북 의성군은 그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기초연금으로 지출해야지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거는 좀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애초 기초연금은 사실은 중앙정부의 사업입니다. 노인에 대해서 노후소득 보장을 전국적으로 일괄된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제도 출범 시에 재정당국이 일정하게는 기초자치단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좀 전가하는 방식으로 떠넘겼죠. 예. 설계를 해서 현재 문제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과 지방의 어떤 재정 부담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건 이제 별도로 좀 따져야 할 게다가 문제고. 기초연금 재정은 대부분 조세로 충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국세를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일차적인 책임을 방기하는 거고 예, 예. 사실 개선이 필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건호 대표가 쉽게 표현하면 65세에서 75세까지의 상황과 75세 이상의 상황이 좀 다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 아주 긴 호흡으로 기초연금 제도 좀 개편을 해보자. 우리 그 교수님도 그런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시는 거죠? 물론이죠. 예,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에는 한 기준 중위 소득의 한 70% 정도 수준으로 일단 선정 기준을 바꾸고, 예. 그렇게 되면은 연금 수급자나 노인의 부가 늘어나면서 점차 안정된 분들은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진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나간다는 차원에서 기초연금 전체 인상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7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민연금 개혁도 그렇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지만 못하는 거예요. 정치적 의지 문제라고. 네. 지금 말씀하신 기초연금 개편 방안도 사실 전문가 집단 내에서는 대략의 동의가 형성돼 있거든요. 금액을 깎을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저소득 중심으로 집중해서 이제 빈곤에 대응하자는 거고, 정부 안에서도 뭐 여러 위원회들이 만들어져서 일정한 로드맵들 다 있거든요. 기존 정부에서도 있었는데 시행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을 조금 줄일 때 혹 거기에 해당되는 노인들이 반발할 때 이걸 어떡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회적 조정 합의를 이끄는 정치의 부재가 정치의 문제예요. 국민연금 개혁도 그렇고 기초연금도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내년부터 시행될 국민연금 개혁안 이미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진작 그때 했었더라면 지금은 더 새로운 논의를 할 수 있을 텐데 어찌 보면 허송세월한 거죠. 캐나다 같은 사례가 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기본소득은 있고, 사실 우리도 원래는 박근혜 정부가 70%로 바꾸긴 했지만 대선 공약 때는 100% 기초연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후퇴한 건데,
적정한 액수의 판단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하고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두텁게 더 지원하는 거 추가 기초연금을 만드는 이 투트랙 제도는 오히려 이미 한 번 만든 제도를 다시 바꾸는 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서는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세계 최고로 빈곤율이 높은 노인들 갑자기 소득 보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미 한번 바꾼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식의 국민연금 개혁 앞으로 조금 더 논의해서 더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더 좀 후하게 나가는 그런 방향을 장기간에 걸쳐서라도 좀 지향해 나가야 되겠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캐나다는 과연 고소득층 노인들에게 보편 기초연금을 주는 게 타당하느냐 이런 논란도 캐나다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약간 추가 소득 제도, 세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서브차지 텍스라고 그래서 더 세금을 더 내게 다른 국민연금이나 기타 소득 합산해서 계산하면 되지 준 거를 다시 뺏고 주던 걸 안 주게 하는 건 저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거를 정치인들하고 결단하라는 것도 현실적이지는 않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바로 그 이미 주고 있는 걸 뺏지 않는 방향에서 장기적 세금으로 활용해서 알겠습니다. 고소득층에게 부과할 수 있는 방안도 캐나다에서 시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소득 보전 얘기 잠깐 좀 짚어봤고요. 또 그보다는 더 일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일자리 문제인데 그게 지금 정년 연장 논의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좀 내는 듯 하다가 일단 좀 밀어놨거든요. 왜 밀어놓은 겁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이게 되게 첨예한 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법적 정년을 60세로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다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정년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장을 했거든요. 퇴직 후 재고용. 네, 맞습니다. 이거죠. 퇴직 후 재고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의 지금 가장 큰 논점 중에 하나는 이걸 법적 정년을 60에서 65세 아니면 70세로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퇴직 후 재고용을 할 것인가 이 두 개를 모두 다 병행할 것인가 이게 하나가 큰 논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적 정년을 늘렸을 때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우려도 있어서 세대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도 또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의 눈치도 봐야 되고 청년층의 눈치도 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못 내고 그냥 미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년 연장의 이슈는 저는 고령자의 어떤 근로와 생활을 어떻게 분담해서 책임질 것이냐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가와 기업과 개인 사이에서의 분담의 문제인데 그동안 사실 국가는 연금을 통해서 접근한다고 했는데 기업은 사실은 어떤 그 기업 운영 차원에서만 보지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부담을 분담하는 이런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남은 부담을 다 지면서 맞아요. 굉장히 불안정한 고용 속에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기업이 책임을 질 부분과 개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과 국가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고령자의 고용 연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으로서 우리가 어떤 합의를 하고 그 고용 연장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서의 노사 간의 어떤 갈등 요인 혹은 세대 간의 갈등 요인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본격적이고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 정년은 연장을 하고 또 노동은 좀 유연화하는 것을 큰 방향으로 보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잡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65세에서 67세로 다 올렸고 영미권은 오래전부터 정년 개념이라는 거 스웨덴도 그렇고 별로 큰 의미가 없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년 연장을 제대로 도입하려다가 엄청난 그 젊은 세대의 반발로 인해서 결국은 실패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정년 연장은 단순히 노인의 문제만 아니라 청년들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러니까요. 또 노동자의 문제만 아니라 기업의 또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노조에서도 양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그러나 임금 피크제라든지 직무 성과 급여 체계의 변화라든지 이렇게 기업에게도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를 주고 같이 정년 연장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특히 청년층들이 정년 연장을 위해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청년들의 고용을 지원한다든지 구직 활동을 또 체계적으로 돕는 그런 예산들을 확보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세대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세대적인 그 어떤 공정성과 함께
정치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년 연장 논의를 보면서 이게 과연 핵심인가? 그러니까 진정 논의해야 될 초점이 아닌 걸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계속 헛돈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지켜보시는 시민들, 학자, 언론도 다 알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동력이 안 붙는다 보는데 예를 들면 아까 이제 한 예로 아까 프랑스든 다른 나라들은 정년하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같아요. 그러니까 정년 연장하는 건 또 수급 연령을 뒤로 누르는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년 연장을 얘기할 때 정년 60세하고 이제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니까 이런 갭이 있다. 5년이 비죠. 소득 단절이 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60세 정년이어서 그러면 60세 이후부터 일을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60부터 64세까지의 고용률이 64%로 맞아요. 다른 연령대하고 비슷해요. 즉 뭐냐 하면 정년이라는 건 특정 정년 트랙을 가진 어떤 직장에서의 자동 연장 자체에 지금 어떤 막힘이 있는 것이지 이게 전체 노동시장이나 수급 개시 연령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지금도 정년을 60세 상태에서도 의무 가입 연령을 높이면 바로 63, 65세까지 바꿀 수 있거든요. 일하고 계시니까. 또 하나는 핵심은 그래서 노인이 되어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일자리 만드는 것 혹은 뭐 일자리 연장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정년 연장이라는 이 카드로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년 연장이 되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도대체 어느 분들인가? 전체 지금 59세, 60세에 있는 노인 중에 몇 %인가?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년 연장을 해도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일자리가 연장되겠지만 지금 오히려 더 주목해야 될 더 많은 노인들의 일자리에 큰 변화가 생기는가?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정년 연장이 아니고 전체 노년의 일자리 안정화라는 큰 틀에서 하위 범주 안으로 정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정년 연장이 주 테이블의 메인 테이블이 되다 보니까 네, 노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오건호 박사님 지적이 아주 뭐 중요한 지적이고요. 실제로 정년 연장해도 대기업이나 정규직 공무부 노동자들만 혜택을 많이 보는 거고 비정규직이라든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우리가 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거의 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정년 연장을 통해서 연금 수급 그 기간들을 좀 늦추니까 연금 재정 부담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노인의 삶의 질의 개선 차원에서 핵심적인 뭐 주제는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이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어떻게 소득을 보장할 것인가 이것이 제도 설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할 텐데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오건호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모든 나라가 연금 수급 연령 개시와 정년이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연금 수급 연령은 65세로 가고 있는데 일을 관두는 시기는 60세로 돼 있어서 이 갭이 있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그렇죠. 빨리 끝내야 된다. 그러면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당길 것이냐 아니면 일하는 시기를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연장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결국 후자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뭐 계속 고용이나 고용 연장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일을 많이 하시고 있고 그런데 가장 이제 안 좋은 거는 본인이 평생 주된 일자리에서 하던 일을 강제로 나와서 딴 데에서 하지도 않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을 다시 해야 되는 이 상황은 종료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보다 주된 일자리에서 안정되게 고용할 수 있는 걸 연장하되 기존의 어떤 기득권화돼 있는 어떤 그 급여 체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부분만을 특혜를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다수의 고령자들이 보다 안정된 고용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년은 60세로 거의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49세 되면 자기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50대나 60대에 갔을 때 실제로 60% 이상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소득이 이제 급감하는 일자리에 좋지 않은 흔한 그런 일자리로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가능하면 더 오래 계시면 좋고 그렇지 못하고 가교 일자리나 아니면 이제 노인 일자리로 가더라도
훨씬 더 미리 준비를 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국가 차원에서든 아니면 그 직장 차원에서든 개인이 스스로도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이나 제도가 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는 사실 정년 연장 외에 뾰족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본의 예를 들면 퇴직 후 재고용이 있고, 예, 퇴직 후 재고용의 방식이 있고 또 정년 자체의 폐지 방식도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이 특이하게 이제 급여 체계가 좀 연공금적인 성격이 강해서 50대 이후에는 사실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급여는 자동으로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이제 정년 연장을 시키는 게 이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청년 고용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선택지를 줘서 퇴직 후에 재고용을 통해서 고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식도 일단 열어놓고 그런 방향을 같이 고려해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임금 피크제나 뭐 직무부석 성과 체계 도입이 이제 바로 그 대안으로 고려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우리 기업의 조직 문화가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상사로 있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는 문화고요. 이제 최근에 받아들여야죠. 네, 서울자가 뭐 김부장 그런 뭐 드라마 인기 있는 드라마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그 직장에서 정년 연장하는 게 사실은 상당한 그런 문화적인 어려움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정년 퇴직 시기가 연령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영세 자영업으로 들어가거나 비정규직으로 가면서 소득 불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것은 뭔가 기존에 있는 그 정규직 노동시장 안에서도 어느 정도는 정년 고용 문제를 뭐 완충 효과를 갖는다면 노소득 보장과 그렇죠.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긍정적인 기회가 있을 거로 봅니다. 네,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좀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얘기 좀 넘어가기 전에 아무튼 네. 정년 연장이 되었건 퇴직 후 재고용이 되었건 어느 정도는 소득의 감소, 임금의 감소를 어느 정도는 또 다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거의 상식적인 어떤 합의선인 것 같은데 거기 이제 마침표를 찍는 게 중요한데 지금 계속 논의를 미루고 있는 거 이건 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다음 아까 우건호 박사 말씀하신 게 이제 정년 논의가 일종의 한 부분이고 전체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기 이제 노인 일자리 얘기를 한번 꺼내보시고 오 박사도 좀 대안을 내보시죠. 네, 지금 마침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노인의 한 10% 정도가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2026년 기준으로 한 115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그 수는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 한 70%가 한 달을 활동하시면 29만 원을 받는 공익형 일자리고요. 실제로 뭐 64만 원 정도 되는 사회 서비스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20%밖에 되지가 않고 그 외에 민간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일자리는 더 적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노인분들이 활동하셔서 받을 수 있는 급여도 더 높게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본인도 더 만족하실 수 있는 일자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질적으로도 개선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60대 일자리 안정화가 핵심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미 지금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자신의 주된 경험을 계속 살리기 위해서 정년 연장 방식, 재고용 방식 다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사회보장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게 바로 현실의 문제거든요. 일하고 있는 분들의. 그래서 전체적인 노인들의 노동권, 그다음에 일자리 안정화 뭐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완전히 시장적 일자리는 아니지만 좀 이제 외곽에 있는 노인 일자리라든지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경쟁적 방식은 아니거든요. 국가가 개입해서 만들어낸 건데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보면 노인 일자리라는 거에 대한 평이 썩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이게 관이 주도해서 억지로 만들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내년에 10만 개 늘리자 그러면 이게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거리 청소하거나 거리 관리하는 데다가 또 더 집어넣게 되면 그냥 우두커니 서 계시는 걸 또 시민들이 보게 되고 저는 이 노인 일자리는 이 초고령 사회에서의 지역사회 형성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노인 일자리의 전체 가버닝 그러니까 이
기획 체계와 운영 체계를 저는 지역사회에 줘야 된다고 봐요. 지역으로. 예, 지역에서 가장 일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 일자리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있어야 일자리의 질도 좋아지고 또 그거에 마땅한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근데 조금 하여튼 저는 좀 더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는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실은 고용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대다수의 공익형 일자리는 노인의 사회 참여 정도 수준의 어떤 의미를 갖고 저는 그 자체로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이 집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건강이 허락되는 한 지역사회에 나아가서 활동을 하는 걸 지원해 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근로나 고용 정책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노인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와 참여를 활성화하는 이런 취지에서 계속 노력할 부분이고 고용 정책 차원에서는 저는 정부도 어쨌든 60대 중반 후반에 대한 어떤 공공고용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 이거를 민간에만 맡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다른 선생님들 말씀처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좀 확대하고 또 특히 공공 부분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는 하지만 그러나 그게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좀 약간 중앙 통제적인 것보다는 개개인의 어떤 자율성이나 어떤 스스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선택권들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들의 고용률은 전 세계적인 선진국에 비하면 높은 편이거든요. 예. 거의 5위 안에 들 정도 높고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노동을 통해서 어떤 행복감이나 정체성보다는 소득 빈곤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연금도 국민연금도 부족하고 기초연금도 부족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후의 삶에서는 본인이 어떤 뭐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 참여 활동이나 어떤 인간관계나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 더 다양화하고 제공하는 거나 유도하는 거는 필요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끔 한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초연금이라든지 이게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제대로 된다면 물론이죠. 훨씬 더 개인의 삶의 질은 좀 좋아질 거로 보고 정책의 방향을 너무 노인 일자리에 조금 뭔가 제한적으로 보지 말고 노인의 삶의 질의 개선, 행복감 이 차원에서 보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보다는 공공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금보다 강화돼야 하는 건 뭐 기본적인 얘기고요. 근데 그게 뭐 전부를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오 박사 아까 얘기한 이미 많이 일하고 있는 노인들 대부분 비정규직 자영업자인데 이들의 노동권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좀 더 강화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법 체계를 바꿔야 되는 어떻게 거죠. 바꿔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60세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이나 혹은 사회보장 체계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뭐 60대도 일하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노동권 체계 그리고 사회보장 체계 안으로 다 편입시키는 이제 법 제도의 전체 재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대상이 안 돼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여전히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영세한 업체에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이 어렵게 되는 거고, 또 많은 사회보장 제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차이가 많이 드러나는 상황인데 대부분 60대 이후에 일하시는 분들은 비정규직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 혜택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인 예.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리면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아까 거의 70%가 활동하신다고 하는 공익형이 이제 구인혜 교수님도 일자리가 아니다, 일자리라기보다는 사회활동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유가 말 그대로 이거는 아직 자원봉사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급여도 우리가 인건비라고 부르지 않고 활동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임금 시급도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통계를 잡을 때는 일자리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분들이 받는 처우를 보면 일자리라기보다는 자원봉사로 실제로 우리가 분류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런 대우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는
뭐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든지 각종 사회보장에 있어서의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철폐라든지 이런 것도 입법 논의가 진행은 되고 있나요? 아쉽게도 그 그러니까요. 부분에 대한 그 강조는 상당히 그러니까요. 생략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어떤 그 노인을 포함해서 전 시민의 어떤 복지나 이런 문제를 볼 때 그 전제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의 보장에서 그러니까요. 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회복지의 많은 시스템들이 노동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노동 차원에서의 기본 권리가 보장되고 어떤 정상적인 그 어떤 급여 제공이 이루어질 때만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도 작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오랫동안 좀 기업 중심의 어떤 사고에 지배되어 오면서 그리고 어떤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조차도 좀 보장하지 않는 예외적인 어떤 상황을 너무 오랜 기간 지속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컨대 뭐 편의점의 사장님이라든지 또는 플랫폼 노동, 뭐 배민이나 쿠팡의 배달 노동 다 사장님이고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노동권 보장에서 완전히 배제가 돼 있고 사실상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유언 판결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사회보장, 사회보험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유럽이나 뭐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우버 노동자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들도 노동자로 법적으로 규정을 해서 최저임금이나 다양한 뭐 사회보험 그 의무화 같은 걸 뭐 제도화했는데 우리나라도 조금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논쟁만 있었지만 사법적인 절차에서 안 이루어진 문제들은 매우 뭐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보수적 성격의 정권이라면 뭐 모르겠지만 이제 뭐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격의 정권을 자처하고 있는 현 정부 여당도 정년 연장 논의조차도 한때는 뭐 연내에 끝내보자 하더니만 뒤로 미뤄뒀는데 그보다 더 시급한 이런 근로기준법이나 차별철폐와 같은 이런 개정론이는 아예 던지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아무튼 오늘 여기서 이제 방향성만이라도 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등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고 그뿐 아니라 더 광범위한 비정규직 자영업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 논의 좀 시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이제 돌봄입니다. 뭐 저도 사실 가까운 선배님들 중에 80대 이상 되신 분들 뭐 식사 자리에서 모이면 이구동성 그분들 말씀이 이제 거동이 좀 힘들어지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 걱정하시는데 어디로 가지 않고 댁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내년부터 한다는 돌봄 통합의 핵심이죠.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업이 이제 본 사업으로 이제 2026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 2018년부터 시범 사업을 줄곧 해오긴 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이제 공급자가 아니라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라는 게 하나의 방향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각 제도 아니면 주체마다 다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제는 이 어르신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여러 기관에서 조합해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 그리고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노인 장교양보험에서 제공하지 않았었던 병원 동행이라든지 뭐 스마트 뭐 이분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복지주택이라든지 이런 공간 안에서 서로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왕래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더 다양한 서비스 내용들을 만드는 것 이렇게 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보완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뭐 기존에는 사실은 노인 돌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게 장기요양 그렇죠. 보험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급여를 제공하는 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눠지는데 재가급여가 이제 집에서 계시면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시설급여는 이제 요양원이나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요양병원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서비스를 받는 건데 하나의 문제는 요양병원의 경우는 사실은 정상적인 요양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그 예외적인 경우를 다루는 건데 우리나라는 요양병원이 지금 요양원보다 수용 인원이 많을 정도로 과도하게 비대화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가령 간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제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병비 이슈가 됐는데
그런 요양병원을 두고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요양원이라는 기본적인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하나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재가급여의 문제인데 이 재가급여의 문제가 방문 요양을 통해서 생활 지원을 받는 것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의료 욕구나 다른 어떤 주거 욕구 등과 결합되지 못하면서 집에서 오래 계시지 못하다 보니까는 시설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바로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던져진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일이고 어찌 가야 되는지도 답이 나와 있어요. 서구에서도 이미 가고 있고 이미 지금 지역사회 통합 돌봄도 윤석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7년째 시범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법이 돼서 내년 3월에 전국적으로 전면화되니까 진짜 많은 노인들 또 가족들이 돌봄을 절실하게 원하고 또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돌봄에 관련된 분들도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드디어 2026년 한국 복지의 새로운 전환점 이렇게 했는데 요즘 다 통합 돌봄 좌절이라고 그래요. 막상 열어보니 앞으로 다 체계를 갖추어서 통합적으로 돌봄을 지원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거든요. 내년 통합 돌봄이 전면화되는데요. 한 지자체당, 기초지자체당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게 평균 이제 그거를 단순으로 나누면 2억 7천억이에요. 예, 그리고 2억 7천만 원. 그리고 한 절반 정도는 지자체가 네. 되라 그러면 5억 정도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돌봄이라는 멋진 청사진을 계속 시범 사업해서 더 미룰 수는 없으니까 법제화까지 돼서 내년에 3월에 하면 거기다 자원을 투입해 줘야죠. 그래서 그 모인 그 여러 다양한 그 주체들이 다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정부 그리고 국회 너무 무책임했어요. 내년 통합돌봄 예산은. 네, 저도 그 정부는 예산으로 말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시정연설을 국회에서 잘 하고 또는 뭐 그 국정 상황을 뭐 생방송으로 중계를 해도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는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장기요양보험도 선진국보다 우리가 10년 늦게 도입돼서 노인 돌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줬고 노인들의 건강이나 또 삶의 질 나쁨이나 자살률에도 저는 큰 영향을 줬을 걸 보는데 그럼요. 그조차도 너무 엄격한 등급 판정과 제한된 재정 때문에 사실상 선진국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 장기요양 혜택을 받는 사람이 한 15% 20%가 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한 뭐 10% 미만은 아주 적긴 것은 그것도 재정 문제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또다시 통합돌봄 이것도 선진국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추진해왔고 장기요양에다가 의료나 주거나 다른 돌봄을 다 통합해서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가는 게 대체적인 추세고 우리도 준비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돈이 없어요. 예산이 너무 적고 이런다는 것은 매우 사실 실망스럽고 앞으로 정말 정부가 역점을 둬야 될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는. 네, 저는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분들이랑 조금 이제 다른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내년 기준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정부가 이제 투입할 예산이 14억이거든요. 근데 그 액수 자체가 장기요양제도라든지 기초연금이랑 비교하면 작을 수도 있지만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 내년에 한 5천 명 정도 되는 이제 공공에서 일자리도 이제 새로 전문 인력들도 충원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중요한 거는 서비스 내용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이미 돌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노인 장기요양 돌봄도 있었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있었고 근데 그게 이용자 중심에서 서비스가 연계되지 않고 아니면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계시던 분이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시려고 하더라도 재활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양원으로 가는 그런 문제들을 중간에 메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본다면 금액은 아직 작더라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그래도- 예산은 늘리면 되죠. 예. 앞으로 예산은 늘려야 되는 과제가 아니, 있는 물론이죠. 그러니까 방금 뭐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는 있지만 시설도 새로 지어야 되고 인력도 더 충원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뭐 방문해서 전문적 서비스를 해야 된다면 의료 인력도 더 확충해야 되고 이게 다 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1차 첫 해니까 뭐 본격화된 것보다는 예산은 좀 줄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정부 예산안에서 제시했던 건 이제 777억이에요.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한 1,700억까지 증액됐는데 다시 깎여서 900억 정도로 됐는데요. 이 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계산에 따르면 1년 차일지라도 최소한 2,000억 이상, 한 2,200~300억 정도는 돼야 통합돌봄의 전국화 시스템이 이제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네. 요청을 했는데 결국 뭐 1,000억도 안 되었어요. 물론 윤석열 정부 때는 뭐 100억도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비하면 뭐 많이 확대해졌다 볼 수 있지만 현재 통합돌봄의 수요에 비하면 매우 적은 예산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건 잠깐만 그 윤석열 정부 때는 시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총액이 적고 단위당 액수는 오히려 전 정부가 많아요. 아 오히려 예. 지금 정부가 더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예. 대상이 넓어지니까. 저는 뭐 지금 어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강조하는 게 일단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중심적인 현안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하여튼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할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하되 기존의 어떤 장기요양 문제를 풀고 그것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장기요양보험에서 이를테면 제가 서비스를 받을 때 방문 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를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처우의 문제이고 이 처우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인력이 유입이 안 되는 이런 문제여서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이런 장기 요양 서비스를 지역사회 차원의 어떤 서비스와 결합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저는 장기 요양 보험에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이 방문 요양도 뭐 좀 더 질적 액수 좀 늘리고 할 때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듣고 좀 아까 우리 구 교수님께서 요양병원의 문제를 조금 기형적이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뭐 저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괴물 같은 요양병원이라는 단어까지 사용을 합니다. 어찌 보면 댁에 계셔야 할 분, 정말 요양원에 가 계셔야 할 분, 진짜 병원에 가 계셔야 할 분이 다 모여 있는 게 요양병원 아니에요?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은 이제 받지 못하시니까 요양원은 들어가지 못하고, 근데 집에서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양병원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낭비죠. 어떻게 바꿔야 돼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이제 한계 때문에 생긴 사각지대에서 뭐 어쩜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 생긴 좀 기형적인 제도이지 사실은 장기요양보험 그 예산이라든지 그 전달 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지역 통합 돌봄 체계를 좀 더 확대하고 뭐 발전시킨다든지 한다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는 어느 정도는 마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현재와 같은 체제가 현재 이게 적은 규모 예산의 통합 돌봄 사업으로는 쉽지 않을 거로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이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이 맞는데요. 그러면은 요양원과 재가에서의 집에서의 어떤 그 처우입니다. 이 두 부분 요양원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절대 아니고 그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쓸데없이 어떤 시설에 들어가는 건 막아보자. 그리고 가능한 한 집에서 살 수 있게 해보자라고 할 때 특히 이슈가 되는 게 요양병원. 인 거죠.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가면은 뭔가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집에서는 전혀 그 서비스가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요양병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데 하나는 요양병원 자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요양병원에서 현재와 같이 가장 크게 이슈가 된 거는 이제 간병비에 대한 어떤 부담 문제인데. 간병비에 대한 부담 문제도 진짜 필요한 요양병원에서의 기능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많은 현재 조금 거품이 껴있는 요양병원의 과대한 어떤 비중 이 부분은 줄여나가는 방향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재가 서비스와 여러 가지 어떤 지역사회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게 동시에 병행돼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큰 구도에서 현재 어떤 지역사회 돌봄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의 형태가 너무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래 살던 집에 사시거나 건강이 악화됐을 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분화된 구조인데 그게 우리나라의 되게 특이한 현실이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가 원래 살던 집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서 완전 병원 같은 세팅이 아니어도 그곳에서 요양이든 간호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맞아요.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주거 정책, 주택 정책도 많이 필요한 거겠죠. 그 제일 모범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본도 최근에 그런 다양한 주택 형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네덜란드에서는 노인분들 특히 치매가 걸려도 사실 수 있는 것들이 마을 단위로 조성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만 하더라도 커뮤니티 자체로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은퇴자분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 북유럽 국가들이 뭐 예. 돌봄 체계는 잘 돼 있고 또 그러나 그 국가에서도 과거에는 시설에 상당히 좀 중점을 두었던 정책 방향을 바꿔서 재가 서비스를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실제로 노인 인구들이 고령화되고 은퇴한 다음에도 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그런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 통합돌봄 이런 커뮤니티 케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이런 서비스 형태들이 이미 북유럽에서는 뭐 수십 년 전부터 네. 도입이 됐고 우리 한국도 사실상 많은 경우는 돌봄 자체가 어쩌면 근본적이냐면 인간의 존엄을 지킬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국가라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살고 싶은 거주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국가가 책임을 가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나간다면 통합돌봄 체계가 훨씬 더 어떤 성과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신 그 주거 문제를 포함해서 제식으로 이렇게 좀 편한 용어로 정리해 보자면 내가 오래 살던 아파트 그런데 오래된 구닥다리 물건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도 쓰지도 않는 물건들인데 거기서 그냥 홀로 외롭고 쓸쓸히 사느니 내가 살던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나 혼자 그냥 편하게 쉴 수 있는 방이 있고 거기 인근에는 병원이나 간호사들이 항상 자주 찾아와 주고 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네. 이 모든 게 시설이고 서비스고 돈이고 제가 일본의 요양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돌봄을 원하는 노인들이 또 시간제로 예. 낮 시간이네 잠깐 이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약간 혼합형 내지는 절충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돌봄 체계도 꼭 시설이나 재가나 이분법보다는 다양한 지역사회 특성이나 노인 개개인의 뭐 신체적, 정신적인 그 욕구에 맞춰서 다양성을 좀 보장하는 게 사실상 지역 통합 돌봄 체계의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그 말씀하세요. 통합 돌봄이라는 게 이게 하여튼에 쉽지가 않은 게 하나는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 협력도 잘 돼야 되고요. 또 정부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가령 지역에서 어떤 방문 의료나 이런 걸 활성화하려면 지역에 있는 의사 병원의 어떤 협력 맞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 공공과 인력 배치. 민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 다 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재원 투여를 하는 것이 전제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면에서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을지 상당히 하여튼에 그 참. 의심을 갖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아까 얘기한 그런 그 지역 사회마다의 지역 커뮤니티마다의 그런 참 이상적인 실버 타운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많이 확충되면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파트 매물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갑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온 아나운서가 정리해 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초고령 사회를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5,500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12월 11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의 의료혁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료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관련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혁신위는 내년 하반기 재정적 지속가능성 향상 등 초고령 사회 대응 의제를 다룰 계획입니다. 이어서 초고령 사회 연관어를 살펴보면 연금, 사회, 일본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늦은 나이까지 가장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였는데요. 연금소득만으로 노후가 충분치 않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명의료에 드는 건강보험 지출이 지금 추세대로라면 오는 2070년 약 17조 원에 달할 거란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초고령화 시대에 연명의료 문제를 이대로 두면 사회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걸음걸이를 분석해 치매 초기 신호를 포착하는가 하면 환자를 돌보는 데 쓰일 간병 로봇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고령 사회를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초고령 사회 오늘 시작하면서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소득, 일자리, 또 돌봄 세 영역에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공통되는 것은 결국 공공재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어디서 그 돈 나옵니까? 없으면 만들어야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수비만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노인들이 늘어나니까 이분들에 대한 의료비든 아니면 기초연금이든 주어져 있는 주머니 안에서 그걸 어떻게 쓸까만 걱정을 했는데 이제 주머니를 키워야죠. 이제 노년 부양비가 지금 기준으로 한 3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차피 인구 구조상 100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부양을 받는 입장에서 실제로 이분들이 일자리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지금 부양을 받아서 위에 떠받쳐지는 존재가 아니라 밑에서 같이 떠받드는 존재로 바꾸게 되면 그분들이 세금 내고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과한 주장일 수도 있는데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노인분들이 우리나라 평균적인 소득세 한 300만 원씩 1년에 더 낼 수 있게 일을 하시게 되면 1년에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이제 재정이 네. 한 10조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더 이 노인들이 더 많이 일하실 수 맞아요. 더 많이 일하실수록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자산은 꽤 많이 갖고 계세요. 주택 자산인 거죠. 그렇죠. 그 주택 자산을 주택연금에 더 많이 가입해서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하면 더 많은 소비 생활도 하시고 이분들의 빈곤율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이번에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앞에 이렇게 타이틀로 기본이 튼튼한 사회 이재명 정부가 이제 내세우는 슬로건이고 또 국정과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되게 씁쓸했어요. 과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진짜로 준비하고 있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운영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오늘 이 주제는 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예산안을 내면서 이제 중기 5년의 조세 부담률 계획을 밝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의 이제 부자 감세에 의거해서 이제 좀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GDP 조세 부담률이 19%. 앞으로 임기 5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해도 19%예요. 그럼 현행 제도를 그냥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OECD 국가 평균 한 24 정도 돼요. 이 금액으로 환산하면요. 한 해 지금만 OECD 평균으로 가더라도 한 130조 원 정도의 재원이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추가 세원 말고 현재 GDP, 현재 부가가치 창출 체계의 수도 130조 정도는 해야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 강국인데 OECD 평균 정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증세해야 한다. 그럼요. 저는 지금 계속 금융 산업을 부각시키고 거기서 여러 경제적 이득을 기업이나 또 투자자들이 얻는데 거기다 세금을 면제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중점 두는 산업에서 세금을 거의 다 감세라든지 면세 조치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원이 될까? 저는 금융과세가 강화돼야 된다. 네. 아까 금투세도 지금 폐지 유예된 상황인데 뭐 전 세계에서 금투세 안 하는 나라 미국도 하고 있고 안 하는 나라 거의 없고. 근데 이건 상당히 우리나라 세수 제약의 큰 뭐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그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예. 19% 수준이고 뭐 보통 한 25% 훨씬 넘고 더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뭐 더 그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그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견이 거의 일치하는데 문제는 저는 보수 정부는 예컨대 감세를 주장하고 진보 정부는 뭐 증세를 주장해서 증세와 감세가 그 이분법이나 양자택일로 보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가령 스웨덴의 예를 들자면은 스웨덴은 그 세수와 세입의 구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양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실제로 법인세 같은 경우는 선진국 중에서 평균 수준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개인 소득세의 누진율은 상당히 높고 또 노동자들이나 중산층이 부담을 많이 갈 수 있는 그 소비세라든지 우리 부가세라고 하죠. 그런 역진적인 성격을 가진 세금 비중이 거의 23%나 될 정도로 높습니다. 이거는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혜택을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낸다는 알겠습니다. 건데 이런 것처럼 그 성장 친화적인 세입 구조, 예. 또 투자도 뭐 단순히 빈곤층에게 사후에 도와주는 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제도가 아니라 빈곤으로 추락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그런 세출, 교육이나 훈련이나 돌봄이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다른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긍정적인 투자로 볼 수 있죠. 구 교수님도 증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주시고. 예, 뭐 기본적으로 하여튼 고령화 시대의 국가 재정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고 연금과 의료의 문제가 그 핵심에 있습니다. 저는 의료의 문제에 대해서는 증세 문제라기보다는 의료비 통제의 과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의료비의 지출 부담이 훨씬 큰 것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의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고 지혜롭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연금의 경우에는 국가 재정의 투입이 더 필요한 노후소득 보장의 경우에는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과 일반 재정을 통한 국고의 지원, 이 두 가지인데 기본적으로는 연금의 시스템은 수지 상등의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전제에서 그것만으로 안 되는 부분을 국가 재정을 증세를 통해서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재원 관련해서 유 교수께서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게 우리가 앞에 얘기한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를 수행하면 그게 곧 세수 확보로 돌아온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동시에 그 밖에 일반적인 증세도 반드시 논의해야 할 과제가 됐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 교수님부터 마지막 발언 한 30초 정도씩만 짧게 마지막 발언 한 말씀씩 듣고 끝내겠습니다. 네, 노인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더 이제 심각해질 거거든요.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한 30년 동안은 점점 그 계곡을 앞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오늘 이야기를 할 때 그동안 무엇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아쉬워했지만 이제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20, 30년을 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우리나라 헌법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노인들의 삶은 그 최소의 생존 수준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국민연금, 기초연금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돌봄 체제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 보여집니다. 오 대표님. 노인 비율이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저희는 미래에 거의 50% 육박해요. 울트라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래서 돌봄이에요. 그래서 21세기 복지국가는 돌봄 복지국가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년에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그렇게 기대를 걸었는데 좌절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은 시작하더라도 동시에 전면적인 재편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인희 교수님. 예, 저는 현재 노인들이 처한 어려움은 기본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늦게 도입한 데서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대다수 나라들이 50년대, 60년대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경제성장 우선주의에 치우치면서 연금의 도입이 80년대 후반에 이루어지고 이로부터 많은 비극이 초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또 해야 될 과제를 놓치게 되면 20년 뒤에는 더 엄청난 비극이 올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현재를 돌아봐야 될 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역대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와 역대 우리나라 여야 정치권 전부가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알고 답도 아는데도 결단을 못 내리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 여러 가지 정책 과제가 제시됐는데요. 정말 지혜를 모아서 국민적 합의에 앞장서는 국회, 정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